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정말 암울한 한일전이었습니다. 한일전 최근 3경기를 살펴보면 2승 1무로 대한민국이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완패하면서 역대 전적은 42승 23무 15패가 되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라인업도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수비 쪽부터 살펴보면 일단 김영권 선수는 코로나와 가족 문제로 이번 시즌 리그에서 한 번도 출전을 못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를 뛴 게 1월 1일. 조직력을 다지는 것도 좋고 신뢰를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공식 경기에 나온 지 2달이 넘은 실전 감각이 떨어진 선수를 왜 기용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홍철 선수 또한 마찬가지죠. 리그에서 컨디션 난조로 인해 주전으로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리고 중원에는 원두재 선수가 처음으로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동준 선수의 A매치 데뷔전, 이강인 선수의 제로톱 전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비 시에 4-4-2 대응으로 수비를 하면서 중앙을 틀어막고 측면을 밀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15분 만에 실점을 하는데 스루패스가 들어오는 걸 김영권 선수가 커트한 이후 클리어를 제대로 못하면서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프로 골키퍼들한테 굴욕적인 실점 중 하나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만세골인데 조현우 선수 입장에서도 살짝 자존심 상하는 실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26분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 실점을 하는데 공격 지역에서 이강인 선수가 키핑에 실패하면서 역습을 맞습니다. 이번에도 김영권 선수가 수비를 하는 상황인데 공잡은 선수와 측면까지 신경을 쓰면서 수비하는 포지셔닝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이용한 슛까지 막아내지는 못했고 공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코스가 좋은 슛이라서 조현우 선수가 막기에는 쉽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유효 슈팅 하나 못 때리고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 14분 대한민국이 전방 압박에 성공하면서 찬스가 발생합니다. 원두재 선수가 인터셉트한 이후 이정엽 선수가 남태희 선수에게 공을 주고 이 쇼카운터의 키는 이제 남태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뛰는 공간으로 주거나 이동준 선수가 뛰는 공간으로 주거나 상대 선수가 복귀하는 동안 그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뺏기지는 않았지만 타이밍을 전부 놓치고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이동준 선수한테 패스. 이동준 선수가 마무리 짓기는 했지만 너무나 아쉬운 쇼카운터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에는 김영권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요시다가 후방에서 한 번에 공을 보내는데 이걸 김영권 선수가 헛발질을 합니다. 패스의 높이와 속도, 낙하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몸을 날리는 전형적으로 실전 감각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수비 실수죠. 그러면서 1대1 찬스, 빅 찬스를 허용하는데 다행히도 김승규 선수가 막아줍니다. 이후 후반 37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또다시 실점을 하면서 0대3. 벤투 감독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역 방어를 사용하는데 실점 장면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점프를 안 합니다. 장면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한일전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암울했는지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빌드업 상황에서 벤투 감독의 전술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발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 대한민국이 빌드업을 하는 방법은 센터백이 하거나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하거나, 그럴 경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후방에 많은 숫자가 투입되다 보니까 풀어내지 못하면 전진 자체를 하지 못하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벤투 감독은 전술적으로 빌드업 상황에서 풀백들을 높은 위치로 전진시키다 보니까 그럼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중앙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롱패스를 한다면 측면으로 한 번에 벌릴 수 있겠죠. 이성용 선수가 있을 때나 그게 됐고, 먼저 센터백이 빌드업을 하는 경우에는 3선 미드필더들이 공을 받고 돌아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센터백이 전진 패스를 넣는 순간 후방에 2-3명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중원에서는 계속해서 숫자 싸움이 되지 않았고 전진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김영권 선수는 그 어려운 곳으로 계속해서 전진 패스를 넣더라고요. 계속 잘리는데 말이죠. 물론 이건 벤투 감독의 전술 문제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제 원두재나 정우영 선수가 내려가서 빌드업을 하면 또 중원 공간이 비어버립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양쪽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을 못한다면 중원을 통해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이걸 분석을 해서 잘 알고 있는 건지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면서 그걸 철저하게 봉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막히면 뺏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방에서 길게 공을 처리하는데,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전반전의 공격 쪽에는 180이 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길게 나오는 볼은 경합 자체가 거의 힘들었죠. 그럼 결국 제로톱으로 나온 이강인 선수한테는커녕 이선에게 전달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도 경기 끝나고 장거리 비행하고 와가지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빌드업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센터백들의 기량 차이가 가져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실점만 봐도 요시다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는 모습, 그리고 일본 선수들의 3자 움직임도 참 좋았는데, 후방에서 패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일본 선수들은 그 다음 선택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태현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도 동료를 이용해 풀어나올 수가 있게 되죠. 도미야스, 요시다 둘 다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되는 유럽에서 뛰는 수준급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미드필더들이 밑에 내려가서 빌드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일본은 숫자 싸움에서 이기면서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벤투 감독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패배의 책임은 내게 있다 라고 했고, 사실 주전 선수들을 소집할 수도 없는 이런 여건에서 경기를 강행한 그것도 한일전을 축구협회가 가장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반응 몇 개 살펴보면 일본의 투지는 대단했다, 한국의 축구 수준은 낮았고 여전히 쿵푸 축구를 한다,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부상당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강하다기보단 한국이 심각했던 경기, 6골을 넣었어도 이상할 게 없었다, 도미야스가 팔꿈치로 가격당했다, 깔끔한 경기가 될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는 경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한국이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동준 선수의 팔꿈치 가격에 대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실 VAR이 있었다면 무조건 퇴장이 아닐까 싶은 장면이죠. 벤투의 다음 일정은 6월에 한국에서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